미국이 정말로 이란을 침공할까? 트럼프가 이번 주에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미국이 2017년 전에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할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2017년에 다시 재림할까? 이런 것들을 놓고서도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바로 이 폴리마켓과 칼시라는 두 기업으로 대표되는 예측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박 좋아하시나요? 무엇인가 이 어떤 확률에 내 운을 걸고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야수의 심장으로 어떤 판에 뛰어드는 그런 것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요즘 보면은요, 정말 온갖 것에 대해서 이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이란을 침공할까? 침공한다면은 며칠에 할까? 이런 것을 놓고서도 베팅을 할 수가 있고요. 뉴욕시에 비가 내릴까? 이런 것들로도 베팅할 수 있고, 미국이 2017년 전에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할까? 트럼프가 이번 주에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아니면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2017년에 다시 재림할까? 이런 것들을 놓고서도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바로 이 폴리마켓과 칼시라는 두 기업으로 대표되는 예측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예측 시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측 시장 도대체 뭘 하는 데일까요? 온갖 것을 가지고서 다 돈을 걸고 베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실제 돈을 걸고 거래를 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대체 왜 이걸 하느냐? 그 과정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시장 가격을 통해서 그 해당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맞추어 보겠다라는 게 이 예측 시장의 골조예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 바로 이곳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이오와 대학교에 있는 포레스트 넬슨, 조지 뉴먼, 로버트 포사이스 이 세 분의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요. 이 1988년도 미국 대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근데 보면서 이 대선이 있으면 항상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너무 좀 변동성이 크고 너무 부정확해서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정확하게 이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여론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끝에 이걸 진짜 돈을 걸고 사람들한테 한번 맞춰보라고 하면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예측 시장에서 사람들이 판돈을 걸고 누가 대통령이 될까라는 것을 맞추기 시작했을 때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결과의 정확도가 높았거든요. 1988년뿐만 아니라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 이후에 있는 모든 대선들에서 이 예측 시장은 항상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빨랐고 정확도도 높았어요. 당장 이번 2014년 미국 대선만 봐도 그래요. 이번 대선에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거의 이 선거가 개표되기 직전까지도 이 해리스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 이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어땠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완전히 여론조사가 틀려버렸던 거죠. 근데 폴리마켓에서의 있었던 이 예측 시장의 조사는 어땠냐? 무려 10월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엔 트럼프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보다 더 당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측 시장에서 사람들이 판돈을 걸어서 한 베팅의 결과가 실제 여론조사보다 더욱 정확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답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숨길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냥 온 전화를 그냥 한번 보고 몰라 하고 그냥 끊어버리기도 하고 귀찮아서 대충대충 답변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도 막 휙휙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나는 트럼프를 찍을 사람인데 뭔가 오늘 TV를 보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 난 해리스를 지지해. 다음 주 되면 난 또 트럼프를 지지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는 항상 이 정확하지 못한, 항상 오차 범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돈이 걸려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돈을 베팅해서 맞춰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이길 것인가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될 거고,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본인의 지지,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한 채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결과를 맞추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때
바로 집단지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당신은 누구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어떤 선호도, 희망사항 같은 것들을 묻게 되지만 이 폴리마켓 같은 예측시장에서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라는 객관적인 확률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더라도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판세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승률을 점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예측시장은 여론조사보다 그 반응성도 빨라요. 여론조사는 한번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최종적인 그 오차범위까지 계산한 퍼센트를 내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 예측시장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베팅을 하니까 그걸 즉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마켓의 CEO인 쉐인 코플랜은 예측시장은 현재 인류가 보유한 것 중에 가장 정확한 예측 도구다라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선거를 연구하던 과정에서 이 교수님들이 대학교에서 시작되었던 이 예측시장이라는 모델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맨 처음 소개드렸던 것처럼 정말 온갖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까지도 예측을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2017년까지 재림할 확률이 한 4% 정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심지어 최근에는 또 이것이 가장 크게 진출해 있는 분야가 어디냐? 바로 이 스포츠 도박신입니다.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은 어떤 팀이 이길까를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베팅한 만큼 또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냥 스포츠 토토랑 완전 똑같잖아요. 이게 도대체 도박이 아니고 뭐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칼시 같은 경우, 아까 이제 폴리마켓과 칼시가 이 예측시장의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칼시 같은 경우에는 폴리마켓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이 스포츠에 대한 비중이 높은 플랫폼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 베팅 거의 90% 가까이가 스포츠 분야에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주황색 그래프가 스포츠인데, 이런 그래프를 보고 나면은 뭐야, 칼시는 그냥 스포츠 도박하는 그런 플랫폼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실제로 여론조사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 게임협회에서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대중들한테 당신이 보기에 이 예측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 툴인 것 같습니까? 어떤 플랫폼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려 85%의 응답자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또 다른 종류의 도박에 불과하다. Another form of gambling. 이거는 그냥 스포츠 베팅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나 그냥 도박성이 짙어 보이는 이 예측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합법이 된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스포츠 도박 업체들과 이 예측시장 업체들의 이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스포츠 도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들은 전문 및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연방 정부가 일방적으로 스포츠 베팅을 모든 주에서 합법화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꾸어 말해서 이들이 어떤 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각 주마다 이것을 따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을 보면은 스포츠 도박이 합법인 주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지도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 시점으로 따지면은 합법화된 주가 좀 더 많아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에 와서도 모든 주가 다 스포츠 도박을 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반면에 이 예측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거래를 이 지정 계약 시장, 즉 일종의 금융거래, 파생상품 거래다. 우리는 이 사건 계약이라는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도박 규제를 받지 않고요, 이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이 CFTC에 대해서 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연방기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한번 이 승인을 받고 나면은 단번에 50개 주 전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도박 업체들 입장에서는 완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자기들은 각 주별로 이걸 어떻게 해서는 이 의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주 단위로 막 로비도 엄청나게 하고요, 소송도 하고요. 이것들을 또 심지어 어떻게 겨우겨우 통과를 시킨 다음에도 주마다 세법이 다르고 진입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인 복잡성도 굉장히 큰데, 이 예측 마켓이라는 애들은 그냥 한번 승인 받더니 그냥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인데, 아무튼 간에 이건 파생 상품이다 라는 말로써 이들은 그것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실제로 이미 칼시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킹즈와 비교했을 때 이 스포츠 도박 분야에서 매출을 거의 분기 매출을 꽤나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가고 있고요.
이 유저 베이스, 이 사용자 수에 있어서는 이미 거의 다 따라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미 이런 예측 마켓 플레이어들을 스포츠 도박 플레이어들의 경쟁사로 보고 있어요. 이들이 시장을 빼앗기고 있구나. 규제에 얽매여서 오히려 이런 폴리마켓과 칼시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주가도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은 이미 예측 시장을 도박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과연 이래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규제가 애매하게 적용이 되어서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어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그냥 금융거래다라고 포장되어서 이렇게 유통되어도 괜찮은 걸까? 실제로도 미국에서 이것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우려들이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이 예측 시장은 굉장히 메이저가 되어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블룸버그 터미널이 폴리마켓에서 선거 데이터를 자신들의 공식 데이터로 추가를 하기도 했고요. 다우존스 역시 폴리마켓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이런 다우존스 콘텐츠에 이들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CNN 역시 칼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구글 파이낸스 역시 칼시와 폴리마켓의 데이터를 자신들의 플랫폼에 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 캐피털로부터도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이 트럼프 주니어 본인이 또 고문으로 있기도 해가지고 여러모로 이 예측 시장은 제도권에 완전히 안착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까지도 벌어지냐면요. 아예 전업으로 이 예측 마켓에만 뛰어드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심지어 발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도머라는 분도 나름 네임드이신데요. 이분 전에는 포커 플레이어셨다가 그걸 때려치고 이제는 폴리마켓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누적적으로 무려 4억 달러 이상의 베팅을 이미 하신 분입니다. 폴리마켓으로 1년에 300만 달러까지도 벌어봤다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업적으로 따지면은 이 JD 벤스가 부통령이 될 거를 맞춰가지고 단번에 베팅으로 25만 달러를 벌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벤스가 부통령이 될 확률이 2%에 불과했는데 그거를 아주 제대로 역배를 터뜨린 것이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도박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하고 조사를 해서 이거를 맞추는 거다. 예측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분이 JD 벤스가 이 트럼프에 의해서 부통령 파트너로 선정이 될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할 때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를 이제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1기 때 부통령은 이제 펜스 부통령이었죠. 도머의 말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마케팅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또 이 부통령의 이름이 한 어절, 펜스, 벤스 이렇게 영어로 하면 펜스, 한 어절로 이걸 발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발음할 수 있는 본인의 이름이 트럼프가 한 어절의 발음이 되기 때문에 한 실러블로 발음될 수 있는 이름의 부통령을 붙여서 트럼프 앤 펜스, 트럼프 앤 밴스 막 이런 식의 어떤 말장난 같은 느낌이지만 이런 마케팅을 하기를 좋아한다. 본인은 그걸 이제 분석해냈기 때문에 심지어 벤스와 펜스는 이름이 거의 비슷해. 이건 벤스가 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맞췄다고 해요. 얼마나 타당한 추론이었는지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는 여러분들께 판단을 맡겨볼게요. 아무튼 이런 분들은 본인이 하는 것을 도박이 아니라 투자에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예측 시장이 투자계에도 굉장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운드힐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6종의 ETF에 대해서 상장을 신청한 것인데요. 이 SEC가 과연 이것을 승인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여기 이름들 보시면은 이 라운드힐 데모크래트 프레지던트, 리퍼블리칸 프레지던트, 세네트, 하우스 이런 식으로 대통령, 상원, 하원에서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공화당이 이길 것이냐 혹은 민주당이 이길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베팅하는 ETF를 이들이 또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굴러가느냐 예측 시장과 똑같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은 해리스와 트럼프 둘 중에서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레드피라는 티커를 쓰는 이 리퍼블리칸 프레지던트 ETF에다가 이제 본인의 자금을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난 민주당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의 경우에다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반대편에 있던 자금이 이 수합 구조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시스템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영구적으로 존속이 됩니다.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 대선 계약으로 포트폴리오가 교체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패배한 정당 쪽은 사실 ETF의 가치가 완전히 폭락해 버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 병합을 거쳐서 명맥을 이어가게 되고요. 승리한 정당의 ETF는 그냥 병합 없이 쭉 존속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재 이 예측 시장에서는 2018년 대선을 놓고서
게빈 뉴섬과 JD 반스가 대통령 후보로 붙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그냥 완전 이 제도권 금융까지도 완전 도박판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이런 우려들이 있는 가운데 점점 커지는 예측 시장의 영향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예측 시장이 왜 커지냐? 이거 완전 순전 도박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커지고 있는 거냐? 장점이 있으니까 커지는 거겠죠. 장점이 아예 없었다면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예측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보다도 예측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 대선 결과를 예측해냈잖아요. 오늘날 이 정보가 곧 돈인 사회에서 더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값어치 있는 정말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측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실물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고 다음 달에 100만 달러어치 원두를 수입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놓은 그런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환율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화로 이것을 결제했을 때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게 돼요. 내 계약 자체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금리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수로 인해서 내 사업이 실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예측 시장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걸 미래의 어떤 이런 계약을 체결해 놨는데 이 금리가 영 말썽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은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는 베팅을 본인이 걸어가지고 여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서 일정 정도 본인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해를 메꿀 수가 있는 그런 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파생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금융 리스크에 해지한다라는 원칙이 예측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본에 의한 여론 조작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돈을 많이 풀면은 또 여론 조작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예측 시장에서는 글자 그대로 돈을 때려 박는 만큼 여론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2024년 대선 당시에도 어떤 트레이더가 익명 계정을 동원해가지고 이 트럼프 승리에다가 거액의 돈을 베팅하는 막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일시에 갑자기 거액의 돈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이 베팅 시스템에서는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베팅 시스템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치솟았네? 실제로 트럼프가 대세인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트럼프 대세론을 오히려 이 선후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이 베팅을 통해서 확률을 끌어올리고 높아진 확률을 보고서 진짜로 트럼프가 대세인 거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우려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과도 마찬가지로 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올해 있었던 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 사건이 있어요. 이 마두로의 체포가 있기 전에 폴리마켓에서 갑자기 어떤 한 신규 계정이 1월 말 이전에 마두로가 축출될 것이다 라는 그런 베팅을 갑자기 걸었거든요. 그러고서 단숨에 거의 한 4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벌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야? 이거 내부 정보가 새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작전을 수행하겠다라는 정보가 어디선가 새나가서 이런 식의 베팅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라는 의혹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측 마켓에서는 어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혹은 자기 실현적 예언에 대한 문제 역시 심심찮게 거론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란의 침공에 대한 거 아니면 소말리아 해적을 미국이 타격할까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베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도덕적으로 옳으냐라는 문제예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 글자 그대로 이 전쟁이 벌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그냥 단순히 돈을 따먹는 수단으로 이걸 여기고 있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의식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베팅에 대한 자기 실현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이 LA에 있었던 산불 사건이에요. 산불이 2월달 이전까지 완전히 연소가 될까요? 이런 베팅들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서 아니오에 베팅한 다음에 내가 가서 불을 질러버리면 어떡해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어떤 한 개인이 극단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 시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예측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안 좋은 마음을 먹고 가서 방화를 해버리면은 그리고 본인이 예측 시장에다가 베팅한 걸 통해서 큰 돈을 벌면은 이거 완전 너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측 시장
예측시장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예측시장이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고 오늘날 왜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되었으며 어쩌다가 이것이 제도권으로까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을 또 미쳐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정말 논란이 많은 예측시장,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원하면은 이 폴리마켓 같은 예측시장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이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각종 베팅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규제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측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이 어떤 새로운 금융의 혁신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여러분 생각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